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니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해놨는데 사건, 사고를 보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심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분노 유발자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머니에서는요. 2024년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관에게 실탄을 맞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남성은 경찰에 맞서 흉기와 전기 충격기를 휘둘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자정이 넘은 야심한 시각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차량이 강화 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응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A씨는 강화도로 달아나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김포 방향으로 5km가량 이동한 뒤에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계속된 추격에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요? 네. A씨가 흉기와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이를 들고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에게 저항을 하다가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팔부 이등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전기 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또 A씨는 결국 실탄을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말한 거는 화물차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는 걸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서 충동적으로 차를 훔쳤다. 경찰이 계속 따라와서 달아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어제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요.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의 차를 훔쳤고 또 경찰의 흉기를 휘둘렀고 네. 야, 이거 중범죄가 됐는데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 용산 일대가 크게 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100층짜리 랜드마크가 들어서고요. 또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이어주는 1.1km짜리 스카이트레일, 그러니까 보행 전망교가 설치되고 지하부터 지상, 공중까지 5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 야드의 4.4배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주거, 여가와 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 지원 이렇게 3개 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국제업무존에는 프라임급 오피스, 호텔, 광역 환승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최상층에는 전망시설이나 어트랙션 이런 복합 놀이공간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업무 복합존에는 업무 및 기업 지원 시설이 입주를 하고요. 업무 지원존에는 주거, 교육, 문화 등 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야, 지금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되면 그야말로 정말 저 주변 일대가 천지개벽이 되는 건데 네. 예전에 저걸 추진하다가 한번 엎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자금 부족, 국제 금융 위기 등으로 지정이 해지되고 이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의 눈초리도 있고요. 또 공사비 같은 게 워낙 오른 때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다시 거론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공공기관 주도 개발로 새로 탄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개발 계획은 시와 사업 시행 예정자인 코레일, 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 개발이 완료되면 14만 6천 명의 고용 창출, 또 연간 32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야, 저게 완공이 되면 그야말로 서울의 랜드마크 존이 될 텐데 기대가 되면서도 네. 이번엔 될까 하는 우려도 되면서도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일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 학교가 다음 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일하는 학부모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일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늘봄 학교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늘봄 학교는 한마디로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교육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어서 2024년 늘봄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여성들 경력 단절이 더 대거 일어나는 시기가 의외로 자녀 출산 직후나 영유아 시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거든요. 그리고 또 학원도 뭐 대단히 부모들이 사교육에 열정적이라기보다는 맡길 데가 없어서 뺑뺑이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심하도록 학교에서 있게 해준다 이건데 기존에도 방과 후 교실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그건 좀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합친 개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부모나 학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이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이거 어떤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선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하고요.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더 확대합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체제에서는 돌봄 교실 신청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기도 경쟁률이 너무 치열했는데 2학기부터는 맞벌이 이런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많은 일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로 적용이 됩니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이나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원래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데 저소득층에게는 지원금, 수강권이 지급이 되고요. 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너무 길게 기관에 머무르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업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게 선제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그래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건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한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서 늘봄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전국 곳곳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되는 심야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요즘 뭐 다 오른다는 말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버스 요금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할증률 10%가 적용되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20%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모두가
최대 20%로 일괄 조정이 됩니다. 결국엔 내가 얼마 더 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밤 10시 출발 고속버스는 5등 기준 낮 시간대보다 10% 더 비싼 43,600원을 원래 냈는데 20% 할증이 적용되면 47,600원, 4,000원 더 비싸지는 겁니다. 이게 심야 시외 고속버스 이용객들한테는 불편한 소식인데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재원 마련, 돈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을 너무 맞았어요. 심야 시외 고속버스 운영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심야 시외 고속버스 운행은 약 7,800회, 2019년 12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32%나 감소를 한 건데요. 심야 승객이 줄어들었고 요금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버스 교체라든가 어쨌든 간 이거를 운행을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동안 그래서 업계는 심야 운행을 축소해 왔고요.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 운임 조정을 통해서 타격을 입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요금을 더 내더라도 심야버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 몇 대라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전에 심야 고속버스 타보니까 사람이 몇 명 안 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남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네. 그게 안 돼, 근데. 에? 이게 그게 참 어렵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게 돼.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건강 고민에 대한 해결책부터 올바른 건강 상식까지 확실하게 전해드리는 닥터 상담소 떠나보시죠. 본부 아직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내가 거기로 가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에 찾아가는 상담소 닥터 상담소의 소장 제임스 동엽입니다. 본부 건강금쪽이 사연을 주세요. 사연 어디 있습니까? 자. 사연. 어두워서 안 보이네. 작년 말에 첫 아이를 임신한 40대 여성입니다. 평소 자궁근종 때문에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 저 같은 경우 위험군 산모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출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신을 하셨다니 희망찬 소식이네요. 위험군 산모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임신 중 자궁근종 크기, 위치, 증상의 심각성 등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부 바로 미션 수행하러 가겠다. 기다려라 오바. 지금 들어간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자, 읽어주십시오. 우리 산모 위험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고위험 산모에 속하는 건 맞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입니까? 예. 큰일 났습니다. 빨리 구해주세요. 빨리 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건강금쪽이가 본인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고위험 산모군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나이가 만 35세 이상 네. 내지는 만 19세 이하 자궁근종이나 난소 종양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태아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조산을 했거나 미수가 그다음에 분만 과정 중에 또 산모가 많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은 대부분 고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건강금쪽이처럼요 이렇게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흔히 있는 편입니다. 그 실제로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도 네. 자궁근종이나 난소 종양 때문에 이렇게 분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난소 종양은
거의 10cm 이상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 결국은 뭐 제왕절개 수술해서 제가 잘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자궁 건종 같은 경우는 너무 커져서 이게 이제 분만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서 분만하신 분도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했던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는 추세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늦어지니까 이제 출산도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만 35세 이상의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고 시행관하기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시행관하기를 하면 쌍둥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것도 이제 고위험 임신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또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임신 중에 임신 중독증이 온다든지 임신성 당뇨, 뭐 고혈압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임신 자체의 문제는 이제 전치태반 쉽게 말하면 아이가 나오는 입구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분만을 하기 힘든 위치고 이게 또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를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도 이제 고위험으로 보는 겁니다. 또 건강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이게 또 자궁 근종이 있잖아요. 어떻게 치료를 받고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 전에는 자궁 건종이 있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임신을 하면 이 건종이 많이 커지거든요. 아기고 커지고 자궁이 커지듯이 네. 건종이 많이 커지니까 이 건종 때문에 이제 산모가 임신 중에 복통도 생기고 조기 진통이나 이런 조산을 할 수도 있고 자연 분만을 못하게 입구를 막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수술하는 그 자리에 건종이 아주 크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은 출산할 때까지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선생님 여기서 잠깐!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임신 중에 이렇게 해나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걱정하는 게 뭐 식중독이나 이런 게 걱정인데 싱싱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럼 날것으로 날것 먹어도? 육회든 생선회든 뭐든 너무 과하게만 먹지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루 세 끼를 생선회를 먹고 6개월씩 계속 그것만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아 먹고 싶으면 일단 먹어도 상관없다.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도 행복하게 드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행복해가지고 우리 고위험군에 있는 산모님들은 혹시 뭐 따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까?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은 아기 염색체 기형인 다운 증후군의 위험 요소가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염색체 기형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양수 검사를 하고 요즘은 양수 검사 대신 EFT 검사라는 엄마 혈액을 통해서 하는 검사를 합니다. 또 우리 고위험군에 계신 임산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좀 떨고 있습니다. 아, 괜찮을까? 그런 분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그 산모분들 고위험 산모라고 절대 떨지 말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잘 출산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담당 의사분과 잘 상의하시면 됩니다. 출산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까지 해주시니까 좀 무서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또 건강금쪽이 또 상담을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잇몸이 자꾸 붓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더니 어제는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이가 진짜 빠질까봐 걱정인데 치과에 가기는 또 무섭습니다.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은 치주 질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치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치료가 두려운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본부! 선생님이 진료 중이다. 잠깐 대기하겠다. 어금니 쪽은 좀 부었어요. 냄새도 심하기도 하지만 이 닦다가 가끔씩 피가 나기도 해요. 본부! 아무도 없다. 지금 바로 접선하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션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건강금쪽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 건강금쪽이 증상이 어떻습니까? 아, 심각하신데요. 심각해요?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치주염이요? 건강금쪽이가요 치주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치주염이 어떤 증상인가요? 말 그대로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합니다. 네. 치아 주변이라고 하면 잇몸, 그다음에 치조골, 치아를 받치고 있는 힘줄, 이 치아 뿌리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뼈가 녹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치조골이 녹아내리고 치아가 흔들리고 붓고 아프고 그런 증상들을 느끼는 거를 치주염이라고 표현합니다. 잇몸병 치료 약 같은 거 먹어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굳은 음식물들이 세균 덩어리거든요. 치족을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치아의 주변이 녹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긁어낸 다음에 재생 치료를 도모해야 되는 거지 약물만을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건강금쪽이처럼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좀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많아요. 많이 있어요? 예. 네. 충치와 치주 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럼 저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검사를 해보면 네.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맞고 자고 얘기할 때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고개를 몇 번 돌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그냥 방치해버렸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에는 주변 치아들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때는 발치를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치주염의 균이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치아를 발치할 정도로 뼈가 녹아내릴 정도면 얼마나 독한 균이겠어요. 아, 그렇네요. 치주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닫기가 제대로 안 되고 이 음식물이 주로 쌓이게 되면 이 쌓인 음식물들이 굳으면서 치석이 됩니다. 돌이 되죠. 이 돌이 되면서 치아의 표면을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을 녹이게 되거든요. 이 녹이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주변에서 붓고 피가 나겠죠. 이 무서운 치주염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치아 주변에 있는 이물질들을 긁어내는 치주 소파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다음 단계가 잇몸을 살짝 열고 치조골을 이식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치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잠깐! 후,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요, 치아가 깎여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정답은 깎이나요? 안 깎여요? 절대 깎이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손상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치아를 감싸고 있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공간이 비고 찬물에 시려우니까 치아가 손상됐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코팅을 해주는 치료, 그다음 후속 조치를 긁어주는 치료를 하거든요. 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이 치석만 떨어지고 나면은 시리고 불편하고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손상됐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게 치주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주 질환은 칫솔질로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치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치주 질환이 이완이 되셨을지라도 치과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이 닦는 법, 그리고 사이사이를 닦는 법, 유지 관리하는 법, 신인치약 쓰는 방법, 그리고 치아를 강하게 하는 불소 코팅 같은 이런 치료들을 받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 건강금쪽이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의 제임스 동엽이었습니다. 미션 완료.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요즘 뉴스를 보면 저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각종 범죄, 사건, 사고, 화나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나쁜 짓을 하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네. 국민 법 감정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판결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얘네들이 또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야말로 분노를 유발하죠. 맞습니다. 네.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당한 분노는 사회를 바꾸는 뜨거운 동력이 된다. 우리들의 분노가 사회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아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분노 유발자들입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신재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와 뭔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저도 그 구성원 출신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네, 앞으로 사법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날까지 힘써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아까 처음 뵀는데 네. 외모가 너무 이렇게 그러게. 신뢰감이 상승되는 거예요. 네. 너무 반듯하셔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시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을 또 잘 아시니까 뭔가 더 공정하게 좀 판단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진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태가 됐는데 일단 보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우리가 너무 일찍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첫 만남에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화가 많이 이렇게. 나시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저 김 변호사님 이렇게 뵈니까 이 외모가 부드럽고 목소리도 네. 부드럽잖아요. 네. 야 저분이 검사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또 재판장에서 예. 뵈면 달라 보이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앉아있어. 나도 나와봐. 앉아있어. 나도 나와봐. 네. 앉아있어. 나랑 앉아있어. 야, 김 변호사님이 시작도 하기 전에 열받는다고 그런 걸 알겠어요. 저 화면 미리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잠깐만 봐도 진짜 열받네. 아니 보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맞는 거예요?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글쎄. 와. 저도 예. 보면서 신재현 씨도 세상에. 세상에. 어머나. 네. 이런 말이 진짜 절로 나옵니다. 자, 영상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심호흡 한번 하고 오늘의 분노 유발자를 공개합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바로 촉법 소년입니다. 촉법 소년 범죄 저희가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전해드려요. 보호 처분 결정을 받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중에서 촉법 소년 비중이 점점 증가해서 2022년에 재작년이네요. 전체 2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최근에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살까지를 좀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처벌을 안 받는 건지 궁금해요. 예.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우선 소년범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법적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범법소년, 그리고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그 보호처분은 가능한 촉법소년,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소년,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이라는 건 형사처벌 대신에 법원 소년부에서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이런 걸 하는 건데 총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 횟수도 문제입니다만은 그 범죄 죄 질이 너무 안 좋고 흉포해지는 게 더 문제다라는 지적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어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얼마 전 배현진 의원이 한 중학생에게 피습을 당했었죠. 아니 이게 이제 깜짝 당시 놀랐어요. CCTV 예. 영상인데 그렇습니다. 나오다가 갑자기 그죠. 아니 머리를 돌로 이렇게 10여 차례를 이렇게 내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보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정말. 네. 아이예요, 아이. 이 중학생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했던 말이 이제 나 촉법 소년인데 그러니까요. 이거였거든요. 처벌 안 받는 줄 알고 한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네. 배의원을 공격한 중학생은 만 14세로 밝혀져서 촉법 소년이 아니고 범죄 소년에 해당한답니다. 네. 너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범죄 소년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범죄 소년이라는 건 14세 이상 19세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세 미만이 되는 겁니까? 19세 미만. 미만이 되는 미만. 거예요. 그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가능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 재판을 통해서 보호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사 재판을 통해서 형사 처벌 모두 가능한데 근데 실무상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성인과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중대 범죄 아닌가 싶은데 중대 범죄에는 그럼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이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살인, 중상해, 특수강간 뭐 이런 것들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요. 근데 또 그 외에 일반 범죄들이라 하더라도 보호 처분을 기존에 너무 많이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형사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더 크게 놀라실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촉법소년 이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인데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무려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수치로 표로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직접적으로 사건 예를 들면 지난 21년에 중학생 소년이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었고요. 주차된 차량을 훔쳤다가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아이들이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심지어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렸습니다. 근데 역시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웬만하면은 사회봉사 뭐 이런 걸로 끝나고 아무리 이제 심한 짓을 해도 소년원 2년이 최대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도 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그때도 사실 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는 지금의 법률은 이제 70년 전인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촉법 소년은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이런 걸 다 검색해서 보고 아, 나는 뭐 범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더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재판정에서 그 아이가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뭐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네. 촉법소년이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무슨 놀이하듯이 네. 챌린지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큰 문제가요.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이었죠.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이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로 이렇게 마치 자랑하듯 인터넷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장면입니다. 여보세요, 차 없으니까. 저 소녀 올라가는 모습. 저희 무면허예요. 무면허고요. 심지어 지금 중학생과 초등학생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서 입건을 하지 못했고 중학생만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중학생들도 초범이면 이 정도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네, 아마 소년부 송치돼서 뭐 사회봉사, 보호관찰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또 화가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지난해 4월인데 인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리고 속옷만 입힌 채 동영상까지 촬영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촉법 소년이라 우리는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협박하지 마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이 사악한 촉법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는 또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애들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거든요. 예. 차가 굉장히 크게 부서졌는데 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뭐 주유기나 주유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와, 이게 차를 훔친 건 중학생 3명에 초등학생 1명이에요. 근데 운전을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 했어요? 혹시 초등학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이 했어요. 와. 이게 경찰 조사에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운전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친구들이 형사처벌 면하는 촉법 소년인 거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네, 경찰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른이었으면 최소 실형 몇 년은 나올 사안이죠.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면 아무리 심해도 최대 2년의 소년원이 끝이죠. 네. 거기다 근데 여기는 시켜서 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운 좋으면 사회봉사, 보호관찰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듯 청소년의 이 범행 수법이 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무인 점포의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순 뒤 현금을 훔친 일당 8명이 붙잡혔는데 모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입니다. 서울과 용인, 성남 등 수도권 무인 점포가 막대한 이 손실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8명이 몰려다니면서요. 돈기로 무인 점포의 계산대를 열고 돈을 털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중학생이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중학생 정도면 보통 이게 뭐 군것질거리 정도 이렇게 훔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지금 완전 둔기로 내리쳐서 막 계산대를 열고 막 그걸 다 훔쳐가네요. 완전 계획하고 네. 또 준비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지금 거죠. 영상을 봤지만 저건 그냥 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네네. 아예 그냥 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저렇게 턴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한 명이 터는 동안 나머지 애들은 이제 망을 봐주고 망을 봐고.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범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 무인 점포 이 절도범의 연령대별 비중이요. 10대가 57.3%,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스케일 자체가 달랐는데요. 뭐 닷새 동안 무려 21차례 무인 점포에 들이닥쳐서 무려 또 870만 원을 털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얼굴도 안 가려요. 그냥 그러니까요. 저 대부분 뭐 모자에 마스크 쓰고 뭐 이러는데 그냥 네.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다니네요. 너무 당당하네.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범죄를 안 저질렀겠죠. 네. 그냥 얘네- 몰려다니면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잡힐 것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거보다 얘네가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친구랑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패거리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더 과격하고 더 대담한 짓까지 이제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죠. 이 친구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만 14세가 안 된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는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근데 만 14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결과적으로 처벌 없이 보호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14세 미만이면 경찰에서 바로 소년부 법원으로 가고요. 근데 14세 이상이면 검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소년부 법원으로 갑니다. 결국 똑같아요. 결국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이런 걸로 끝납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실무상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진짜 이 분노 유발자들이라는 코너명이 막 듣는데 막 화가 납니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닌데요. 2020년에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는 이 사망 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중학생 운전자뿐 아니라 또래 7명이 또
또 더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서울 양천구에서 대전까지 160km 이상을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역시 만 13세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차를 훔치고 막 달아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제 계속 풀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결국 이런 비극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아니 뭐 앞서 저희가 주제 영상에서도 봤는데요. 뭐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 부리는 그 영상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주제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아이 만취한 중학생입니다. 많지요. 술에 취해갖고 길거리 쓰러져 있는 걸 신고를 받고 경찰이 부모한테 인계를 해줬거든요. 근데 다시 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도 이제 절도 전과가 무려 18범에 이르는 아이였습니다. 아, 전과 18범이요? 아유. 아니 이게 뭐 8범도 난리 날 마당에 이게 18범이라는 게 지금 엄청난데요, 정말. 그러니까 형법은 처벌이 목적이고 소년법은 교화가 목적이다 이러는데 이게 계속 거듭되면서 교화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셔요? 교화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제 3번, 4번 정도 간다면 거기에 죄에 걸맞는 처벌을 하고 거기 그다음에 교화가 따라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아무리 저질러도 사회봉사, 보호관찰로 계속 10번, 20번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와 이거 뭐 별로 처벌도 안 받네. 더 해도 되겠네. 네. 이런 인식만 심어준 꼴이죠. 네. 지난 22년 12월 이 정부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그렇게 형사처벌 연령이 좀 낮아지면 최대 20년형까지 내려질 수가 있는 건데요. 법원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왜 처벌을 하지 않는 걸까요? 네, 이제 형법 구조에 의하면 촉법소년을 이제 형사처벌 면제 대상으로 두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이제 소년들을 가혹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보다 교화와 교육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교화라는 거는 누구든지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죠. 이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처벌과 교화는 같이 가야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소년들이 피해자 경찰 앞에서는 나 촉법 소년이야, 어쩔 건데 이러는데 막 이렇게 욕하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검사, 판사 앞에 가면 얘네들이 또 고분고분해집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그 우리 말로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누울 자리를 보고. 그런 거죠. 네,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저한테 버릇없게 구는 소년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러면 쥐들이 큰일 나겠거든. 네, 자기가 막 다 잘못했다고 반성문 써오고 막 심지어 막 울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 앞에서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소년부 사건에는 또 피해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 완전히 배제가 되고 싹싹 빌고 있는 소년이랑 그 부모님 여기만 보고 처분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너무 약하게 처벌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사가 바로 항소를 합니다. 더 강하게 처벌해라. 근데 소년부에는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악한 소년범인데 징역을 살려도 마땅한데 판사님이 사회봉사 이렇게 그냥 봐준다 말이죠. 그러면은 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는 그 가족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얘네가 학습이 돼 있구만. 그 앞에서만 그냥 막 눈물 빼고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것만 받고 그걸로 끝인 거죠. 이건 진짜 촉법소년 연령도 낮추고요. 처벌 수준도 좀 강해져야 되겠다 싶은 게 앞서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다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3번, 4번 거듭되면 이제 계속 더 흉포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는데 외국 사례 한번 볼게요. 촉법 소년 연령인데 프랑스의 경우는 13세고요. 캐나다, 중국은 12세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10살이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0살인 주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연령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처벌이 없이는 교화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중학생 때 사춘기가 왔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미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정신적으로 훨씬 일찍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벌 안 받는 걸 다 알고 악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또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그럼 13살짜리들 전부 다 처벌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네. 여전히 경미한 죄를 지은 아이들, 처음 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똑같이 보호 처분 받아가지고 강의 듣고 사회봉사 할 겁니다. 다만 법을 악용해서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뭐 적어도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저는 촉법 소년인데요. 저는 처벌 안 받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어도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어리다. 미래가 창창하다. 이 어린 미성년자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보호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흉포해져서 피해자는 어떡합니까? 피해자는 가정이 파괴되고 미래를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좀 풀 수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분노 유발자들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네, 이번에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니 김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영상 보니까 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꿈이 이뤄지나요? 뭐 저도 언젠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또 있거든요. 근데 도시에서의 생활을 또 완전히 포기하긴 그렇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러니까 전원에 집 한 채 더 있으면 좋겠다. 아유, 별장처럼.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럼 세금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정말 근교만 나가도 공기 너무 좋고,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애 빨리 키우고 좀 얼른 나가고 싶어요. 네. 네. 어딜 나가? 혼자. 이거 혼자? 혼자요? 같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너무 지쳐서 이제 좋은 곳을 서울에 두고 저만 근교로. 네. 큰일이네, 가려고. 큰일이야. 네. 이거 방송 보실까 봐 겁이 납니다. 또 네. 공동명의 자꾸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네. 뭐 은퇴한 부부뿐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5도 2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고 생활을 하고요. 주말에는 좀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롭게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좋죠. 월화수목금은 진짜 회사 다니라 열심히 집중하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됐으면 주말에는 이제 좀 지방에 내려가지고 한적하게 힐링하고 오는 것 참 좋은데 돈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돈을 모아도 망설여지는 게 세금입니다. 네. 집을 2채, 3채 가지게 되면은 이 세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 바뀌게 되는 이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보면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청년 그리고 출산 가구 이런 분들의 주거 부담 뭐 낮추는 정책도 많이 포함이 됐고요. 다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세금 부분에 아마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예민할 텐데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금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기에는 부담이 좀 덜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면은 높은 금리, 이게 제일 큰 부담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아파트 중심으로 또 지방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다 보니까 이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사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걱정되셨던 분들, 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어도 이곳에 집을 사면 1주택자로 인정돼서 세금이 감면됩니다. 자,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골? 시골, 소도시, 시골 약간 비슷합니다. 저 푸른 초원이. 저 푸른 초원. 아까 노래 그러면 나왔어.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럼 비쌀 것 같은데. 예. 거의 맞추셨습니다. 네.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 예, 인구 감소 지역. 여기에 집을 사면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대상 지역하고 뭐 어느 정도의 주택 규모냐,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요거는 이제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총 89곳인데요. 아마도 여기로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경기에서 보면은 가평하고 연천 2곳이 있고요. 인천에서도 강화, 옹진 이렇게 2곳이 있습니다. 요 외에도 지방 소도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에는 남구, 서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도시인데 부산이랑 대구도 일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정말 실감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에서 자꾸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방 인구 감소 지역에 별장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지어가지고 새롭게 사시면 인구가 아무래도 유입이 되겠죠.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 감소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정주 여건을 조금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늘려보기는 좀 힘드니 이 생활 인구라도 좀 늘려보자. 아까 주중에는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이렇게 내려오는 인구라도 생기면 그래도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좀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눌러 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나 지방에 좀 살아볼까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안 살아보면은 좀 걱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그런 선택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저가 주택을 사면 세금 혜택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던 정책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지방의 저가주택은 말 그대로 저가주택이어야 됩니다. 공시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혜택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만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세컨드홈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제한이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혜택도 종부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집은 투명주택으로 해주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로 간주한다. 1주택에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 5억짜리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사실은 똑같이 10억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재산은 똑같은데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일단 재산세, 종부세도 없거나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주게 됩니다.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는 0.05%의 이 세율을 인하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이 기준 가격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다가 곱하는 일정 비율이 있어요. 여기도 좀 깎아주는 특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세금 좀 많이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또 공제가 되고 또 그 주택을 처분할 때는 주택 가격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자 분들은 굉장히 세금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지방의 저가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혜택을 줬는데 그게 더 확대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공시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또 수도권은 안 되고 광역시, 세종시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 또 농어촌 주택이어야 된다. 이런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주택자 보유세 기준 혹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 주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시면은 그대로 그 혜택이 유지가 되니까요.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집을 사시게 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부담 없이 뭐 좀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 네. 또 이게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이게 예시를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예. 우리가 뭐 예금 적금 가입할 때 비과세 그러면은 사실상 몇만 원, 뭐 몇천 원 요 정도 수준인데 이 경우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부터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만약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집 한 채가 있는 분이 주택을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9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후에 초과분 3억 원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걸 곱해서 세율에 따라서 종부세가 부과되거든요. 대략 계산해 보면 150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이 되면 1주택자 공제가 12억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9억 원에다가 인구 감소 지역에 3억 원짜리 집 샀다. 12억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도 되는데. 네. 근데 저런 집도 가지고 있으면 오르잖아요. 그러면 올랐을 때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게 부담입니다. 지금 양도세 뭐 비싸게 물리는 것도 다주택자들 비싸게 물리는 것도 집 그만 사라. 나중에 세금 많이 내야 돼. 어차피 집 올라봐야. 그런데 이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근데 양도세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할 때 그 주택 가액, 처분 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세금이 전혀 없고요. 12억 원을 초과했더라도 보유 기간과 상황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에 옛날에 집을 샀는데 이 1억 원짜리 집이 지금 보니까 20억이 됐어라고 하더라도 차익이 19억 원이나 되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공제를 최대로 받았을 때 계산되는 이 양도 차익은 한 1억 5천만 원 남짓.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해 보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분들은 뭐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네. 그럼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먼저 팔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산 없이 뭐 많이 오른 집을 팔게 되면 그 공제 혜택 전혀 없이 세금도 굉장히 많이 물어야 되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이런 주택을 사시게 되면은 그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제가 한번 볼게요. 현재 수도권에 시세 8억 정도 되는 집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정년이 5년 정도 남아서 은퇴 후에는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귀농이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조금 더 넓은 집을 절반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에 집을 살 때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러셨어요. 네, 일단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에 팔 때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은 세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보면 집 팔아놓은 다음에 돈 받아서 다른 집 찾지는 않죠. 다른 이사 갈 집을 산 다음에 내 집을 팔고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겹치는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세컨드홈이 아니더라도 이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에 대해서 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집을 처분하기까지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비과세를 유지해주는 조건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이 조건을 딱 충족을 해야 1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 요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에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취득을 해야지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주택이 될 텐데 이 2주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집, 이사갈 집을 산 다음에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컨드홈 정책은 그런 기간이 없어요. 이 기존 집을 산 다음에 1년 후에 한다거나 뭐 3년 이내 처분한다거나 이런 복잡한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마음에 드시는 집을 지금 사더라도 또 얼마나 보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뭐 전세로 주고
뭐 새로운 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살아보시다가 마음에 들면 거기에 정착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혹은 이제 지금 알아보니까 정년이 5년 정도 남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 쭉 돌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 지금 싸게 나왔다. 그럼 일단 사두고 뭐 전세 끼고 사거나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두고 그 상태에서 나중에 5년 후에 정년 후에 이사를 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한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세금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쭉 2주택으로 가도 되고 이게 여건을 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1주택으로 간주해서 고기 안에서 네. 세금을 내시면 된다 네. 이거고 2분기에 이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확정이 된다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해서 또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세컨드홈 특례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에 발표된 정책이고요. 며칠 뒤에 또 다른 정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역시나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소형 신축 주택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거 자세히 또 알려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소형 신축 주택과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네. 일단 소형 신축 주택 여기에 이제 사실 다 담겨 있는데요. 소형이면 면적이 있겠고 가격이 있겠죠. 그리고 신축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지어진 주택 중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은 수도권은 6억. 그리고 지방은 비수도권은 3억. 요 가격 요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존에 집이 있다, 1주택자다라는 분들이 이런 집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는 이 집도 투명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신축주택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소형 신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소형 신축 아파트들 많던데 그것도 좀 포함이 되나요? 아쉽지만 아파트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는 포함이 되는데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대책이 조금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역시나 1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 미분양 지금 해소되지 않는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네. 금리도 높고 주택시장 안 좋다 보니까 이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각종 혜택, 그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주택 공급 사업자, 그러니까 건설사가 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올해 안에 이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취득하게 되면은 임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임대주택, 뭐 전세로 주거나 월세로 주게 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조건이 붙어 있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아니라 네. 실수요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6억 원 이하라는 가격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이건 이제 생애 최초가 아니라 분양이 된 다음에 그 분양을 최초로 받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권을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 세금을 따질 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만약에 뭐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뭐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이런 거에서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그 미분양 아파트 100채를 사도 85제곱미터 이하의 6억 이하? 네. 예, 이것만 충족이 되면 그냥 무주택자예요. 네. 영채. 예, 영채입니다. 그리고 투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도 안 내도 되고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1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 그거는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유나 1주택자는 여전히 그걸 사도 1주택자고. 그렇습니다. 2주택자가 만약에 사게 되면 그냥 2주택으로 보고 2주택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뭐 이런 것들, 양도세 중과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없는 집 취급하는 거네. 네, 없는 집 취급하는 그래서 투명 주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투명주택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일단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요건 이제 법 개정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이 미분양 주택 요걸 구입하시게 된다면은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구나. 네. 기간을 또 한시로 맞춰서. 있습니다. 네. 2년이 있네. 예, 2년입니다. 2년. 자, 관련 내용 또 다른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재은 씨가 전해주세요. 네.
서울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쯤 분양받아 살고 있는 아파트고요. 하나는 15년 전쯤에 물려받았는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분하려고 보니 당시 10억 정도였던 게 20억 정도로 운 좋게도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지금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로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고 하던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면 부자시네요. 엄청 그렇네요. 부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팔려고 그러는데 세금이 걱정되니까 이러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다주택자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조정 대상 지역의 집 두 채면 굉장히 뭐 비싼 집 두 채를 갖고 예. 계신 건데 이런 분들 중에는 옛날에 싸게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게 내 잘못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세금을 팔려고 보니까 많이 내셔야 되는데 지금은 양도세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데 여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이만큼을 더 내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 최고 75%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요. 야. 세금이요? 세금이. 진짜 잘못 본 거 아니죠? 오른 금액의 82.5%. 82.5%. 그러면 이런 경우에 중과세 배제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15년 전에 10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지금 20억으로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가 10억에 뭐 양도가액은 2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팔게 됐을 때 기본 세율 뭐 42%에다가 10%포인트 더해서 뭐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5억 2천만 원에다가 이것저것 공제를 빼고 지방세 10%를 더하면 5억 3천만 원. 그러니까 10억의 차익이 생겼지만 절반 이상 약 5억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중과세 배제 적용해도? 네, 중과 시에는 그렇습니다. 중과 시에. 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거기서 절반 이상을 그러네.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네. 중과 배제가 되면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어요? 네, 중과 배제 이제 내년 5월 9일 이전에 처분할 경우에는 42%의 세율만 적용되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혜택까지 적용이 됩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2주택자는 거의 30%만 적용되거든요. 15년 보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최대 30%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3억 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억 원, 나머지 7억 원에서 42%의 세율로 계산을 해보면 지방세 포함 약 2억 6천만 원.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7억 4천 버신 거네. 와, 거의 반이 세금이 내려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팔려면 내년 5월 이전에 팔아야 되겠네요. 이건 근데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상 5월 9일 이후에 집값이 네. 훨씬 더 올라서 야 세금 더 내더라도 난 이게 더 유리해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아니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또 한 번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게 2번 연장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 또 다시 연장돼가지고 내년 5월 9일로 되니까 이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은 자꾸 바뀌어요. 네. 부양을 했다가 네. 또 막 맞아요. 규제했다가 막 맞아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들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도 헷갈리니까 네. 누가 옆에 전문가가 있으면 조력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머니가 있고 소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물어봐 주시면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작진이 답변을 또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하늘빛이 온통 흐린데요. 충청과 남부는 오늘 오전까지 비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눈으로 내릴 경우에는 1cm 안팎, 비로 내린다면 5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현재 눈비가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고요. 또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춥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이 영하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서울 5도, 전주 6도, 광주는 7도로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야가 답답할 텐데요.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서행 운전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눈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날이 맑게 개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한파 수준의 뚜렷한 추위도 없어서 연휴까지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비가 오더니 이게 눈하고 섞여 내리다가 밤이 되면서 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추워지고. 그러면서 날이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잠깐 좀 날이 풀렸다고 거기에 적응했나 봐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